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11월 28일 목요일, 오늘도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전국에 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채 녹기도 전에 또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야외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성 기자, 뒤로 온통 하얀데 눈이 지금은 좀 그친 모양이에요. 네, 저는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나무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는데요.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남산은 솜잎으로 덮은 것처럼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울은 오전 7시까지만 해도 굵은 눈발이 휘날렸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쳤습니다. 어제 서울 지역에는 평년보다 엿새 늦게 내린 첫눈치고는 이례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공식 관측 지점인 종로구 송월동에 18cm의 눈이 쌓였고 일부 지역은 20cm를 훌쩍 넘었습니다. 11월 하루로는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17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어제부터 서울에 발효됐던 대설경보는 오늘 오전 10시에 해제됐습니다. 네, 이 출근길도 그렇고 이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또 오늘까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은 이틀째 출퇴근길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하철 열차 운행을 10회 추가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아침 수도권 폭설로 수인분당선과 지하철 1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시도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의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하고 운행 횟수도 20회 늘렸습니다. 또 개인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지만 도로 위 차들의 거부기 운행으로 광역버스마저 도착 시간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설로 서울 시내 일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퇴근길에 나서기 전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갑작스러운 이 폭설에 좀 많은 사고가 있었죠. 기상 상황과 눈 피해, 그에 따른 대응 등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님, 일단은 서울 대설경보는 일단은 완화가 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보니까 주의보로 한 단계 완화가 됐습니다. 조금 전 10시 반을 기준으로 그만큼 비구름 그리고 눈구름이 조금 잦아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밤 동안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네. 좀 활성화되던 그런 비구름들이 다시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약하게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저기압이 들어와서 체계적인 구름의 형태가 아니라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바람을 타고 유입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지역들이 좀 상당히 있을 텐데요. 현재 지금 대설주의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곳은 이제 서울 지역은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경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내에 20cm 이상이 추가로 예상이 될 때인데 그 양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 그리고 강원도 남부 폭넓은 지역의 대설주의보인데 지금 눈이 내리는 지금 그 눈구름대는 거의 경기 남부 지역, 충북 북부, 그다음에 경북 북부 지역에 모여 있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상황을 좀 보면은 중부지방은 어제 눈이 좀 많이 내렸고 남부 쪽 보니까 광주 전남 지역에는 뭐 눈보다 이제 강한 바람 그리고 또 우박까지 내렸다고 하거든요. 또 경기권에서도 어느 지역은 또 많이 내렸고 어느 지역은 적고 국지성으로 좀 다른 양상이 좀 펼쳐진 것 같아요. 주 초반에 내렸던 이제 비의 형태는 이렇게 체계적인 어떤 비의 형태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는 기온이 낮지 않았기 때문에 눈보다는 이제 비의 형태로 내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체계적인 형태로 내렸다라고 하면은 비나 눈이 내리는 구간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좀 쉬웠겠지만 이번에 내리는 눈의 형태는 좀 원인이 다른 게 서해상에 이렇게 찬 공기가 확장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인 서해상 바다 위에서 눈구름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람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바람이 어느 지역으로 강하게 불고 유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이제 눈이 내리는지에 대한 예측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람의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뭐 레이더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름 안에서도 강수 비나 눈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에코 포인트를 찾아보게 되면 굉장히 흩날리는 정도의 그런 형태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눈구름이 강원 남부 지역의 형태이지만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한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 이 북지역이 아침에 출근길 이전까지도 이미 20cm 이상의 성북구 지역은 쌓인 상황이었고 강남은 5cm도 안 됐는데 어제 밤에는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눈이 내려서 지금 거의 경기
우리 서울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cm 이상의 눈이 내렸는데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은 용인 44.1cm, 경기 광주 43.6cm. 그밖에 전라도 특히 이제 무주군이 위치한 덕유상 부근 네. 같은 경우에는 20cm 이상의 폭설이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내렸군요. 눈 같은 경우에는 쌓이고 녹고 하는 거를 반복을 해서 남은 눈의 깊이가 이 정도라고 하면 만약에 녹지 않았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쌓인 눈의 양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첫눈이 폭설로 내리면서 이 폭설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빙판길이 많이 생기면서 뭐 차량 추돌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좀 많이 놀랐던 게 53중 추돌 사고가 있어서 피해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강원도 원주의 만종교차로 인근에서 5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이 내리막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정지를 했는데 뒤따르던 차량이 빈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연쇄적으로 추돌한 겁니다. 지금 예. 영상에서 보시면 차량 수십 대가 얼기설기 엉켜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근 도로가 2시간 정도 통제가 됐고요. 차가 극심하게 정체되면서 이 원주시는 운전자들에게 긴급 문자를 발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크고 작은 사고들도 좀 꽤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빙판길 사고가 정말 많았는데요. 네. 어제 오전 6시 40분쯤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요. 이 차량이 가는데 뒤에서 덤프 트럭이 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승용차 예. 한 대가 더 오면서 이 차량이 크게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빙판길에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이 차량 5대가 연쇄적으로 추돌을 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가장 앞선 차량에 있는 이 동석자 한 분께서 이 돌아가셨고요. 또 중상자가 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 트레일러가 이 미끄러져서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는데 이 차량 운전자 4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화물칸에 실려있던 화학물질도 일부 누출됐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자, 변호사님 이렇게 폭설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은 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폭설 때문에 자동차 사고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전봇대라던가 아니면 뭐 간판 같은 부분이 떨어져서 피해를 보는 경우. 자연재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단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있는 경우 이제 보험사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내가 혼자 미끄러져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차 보험이라고 해서 아하. 내 차에 스스로 이제 보험에 들어둔 부분 그것으로도 충분히 커버를 차차가 가능할 수 보험이 있습니다.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자차 보험이 안 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것이 과연 천재지변이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수준인데 예. 제설 작업을 제대로 안 해두었다거나 아니면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놨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에서는 공작물 책임이라는 규정이 들어와 있어요. 이 공작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간판 같은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이것을 안전하게 설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그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 내진 점유자에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폭설이 온다면은 위에 쌓인 눈 같은 부분을 미리미리 잘 치워놨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과실 같은 부분이 인정이 되면 그런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지워질 수 있어서 일단 자연재해라고는 하지만 서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요. 이 53중 추돌 사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차들이 얽히고 설켰단 그렇죠. 말입니다. 처음에 추돌 사고 벌어진 것부터 맨 마지막까지 중간에 또 많은 것들 사고가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 뭐 보험사들이 보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53중 추돌 사고는 저도 영상으로 봤지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건 사실 누가 과실이 크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요. 저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차를 했는데 뒷차가 정차를 하면서 이 지붕에 쌓여있던 눈이 이 뒷차 앞에 운전석 창문으로 그대로 떨어지면서 뒷차가 정말 큰일 날 뻔한 그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실이 없어도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결국 사실 앞차에 대해서는 또 그 뒷차가 박은 부분을 책임지고 그 뒷차에 대해서는 그 뒷차가 책임지고 이런 연쇄적인 과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 보험사 간에 서로 공방을 오가면서 과실 비율을 조절하게 됩니다. 굉장히 뭐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윤지영 기자, 이번 눈이 이제 습설이라고 해서 습기를 품은 눈, 무거운 눈이라고 해서 눈 무게를 좀 이기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 또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정말 많은 분들이 사진을 한 장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사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눈 덮인 골프 연습장 위로 이 철제 그물망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예. 저도 처음 여기가 보는 골프 광경인데요. 연습장이다. 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도 평택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사고 당시 저 골프 연습장에서 근무자 7명 정도가 눈을 치우고 있었는데 이 철제 그물망에 2명이 완전히 깔렸다고 합니다. 이 목격자에 따르면 철제 그물이 가로로 100cm, 세로로 30m 정도, 가로로 100m, 세로로 30m 정도의 크기인데 네. 제설 작업 중에 정말로 갑작스럽게 무너졌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119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이 두 사람을 구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간이 차고가 무너져서 이 78세 노인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모습입니다. 이 간이 차고가 정말 엿가락처럼 되어 있죠. 네, 어제 쓰러졌네요. 오전 8시 40분쯤 경기도 양평에서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저렇게 무너지면서 한 명이 숨졌고요. 또 송파구의 공사장 보행로가 붕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공사 현장의 옆에 이 보행로 지붕이 무너지면서 지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구조 작업을 벌였었고요. 또 수원의 창고가 오늘 아침에 붕괴됐다는 소식도 네.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수원의 한 공장 내 창고가 지금 보시는 네, 것처럼 무너졌네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소방당국은 현재 현장 인원 20명 정도를 투입해서 조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지금 자막에 나가는데 일반 눈보다 3배 무거운 습설이라고 하는데 저도 습설이라고 계속 뉴스에서 들어서 습설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무거운 눈이라고 하는데 맹성 칼럼니스트는 뭡니까 이게? 눈도 다 같은 눈이 아닌가 봐요. 그렇죠. 눈의 결정과 성격에 따라서 다른 눈일 수 있는데요. 뭐 습설 말고도 또 다른 식의 다른 눈은 건설이 있습니다. 습과 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습하다, 네. 건조하다라고 했을 때 대기 중에 얼마나 수증기가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를 습도라고 하는데 네. 말 그대로 눈인데 물기를 많이 머금은 눈은 습설이라고 하고 네. 반대로 건설은 굉장히 물기가 적은 그래서 뭐 다른 표현으로는 가루눈이라고 네, 하거든요. 저기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맘때 내려지는 습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습설은 또 다른 표현으로 따뜻한 눈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상층의 온도가 한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건설. 그러니까 네. 가춘할 때 내리는 게 거의 날리는 눈이 가루눈인 겁니다. 습설이면 아이들 눈싸움 할 때 잘 뭉쳐지기도 뭉쳐지는 좋고,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습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잘 뭉쳐지는 이런 눈은 이맘때 그러니까 겨울 초입후에 많이 나타나는 네. 그런 눈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형적으로는 바다를 맞닥뜨리고 있을 때. 그래서 저기압이 들어와서 기온이 낮아서 눈이 내리는 메커니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삼면이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나라의 지형상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서해 바다 위에서 눈구름을 만들어서 네. 이게 바람을 타고 내륙에 들어왔을 화면 경우에는 보니까 저기 뭐 스키를 타는 분도 계시군요, 도로에서. 맞습니다. 굉장히 눈이 많이 또 푹신푹신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무게로 따졌을 때는 상당한데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그 의자의 공간에 한 1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여도 무게가 한 3k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작은 건물이 뭐 한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한 10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건물 위에 한 10cm의 눈이 내려 쌓였을 때는 그 네. 무게가 4톤 이상의 무게가 짓누르는 거거든요. 그럼 신식 바로바로 건물이 아니라 치워줘야겠군요. 노후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붕괴될 위험이 있고 뭐 차양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냥 견디지 못하겠죠. 한 2~3배 정도 무거운 상황인데요. 네. 이제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겨울이 따뜻해지더라도 한파와 폭설, 극단적인 날씨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옥의 구조라든지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지붕 위에 눈을 치우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좀 자연스럽게 쓰러져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좀 대비하는 상황들에 대한 고민이 좀 뭐 필요해 구조물 보입니다. 설치한다든가 좀 그렇죠. 변형이 좀 필요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지원 기자, 이 여러 가지 피해 중에서도 이 눈이 와서 정전 피해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도 한 7시쯤에 서울 마포구의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현재 한국전력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기는 합니다만 이것 역시 대설로 인한 피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또 어제 오후 6시 50분쯤에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이 내리막길에서 제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신줄을 들이받아서 그 일대가 정전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 전신주 자체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단단한 전신줄이요. 네, 또 나무가 무너지면서 전신줄을 접치는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전 피해가 앞으로도 조금 더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맹성 기상 칼럼니스트입니다. 일단은
11월 첫눈부터 이렇게 폭설이 내렸고 그럼 올겨울에 눈이 정말 어느 정도 더 내리는 거야. 벌써 겁먹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올겨울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상청은 매월 23일이 되면은 향후 3개월 동안의 날씨 전망을 합니다. 말 네. 그대로 전망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확률의 어떤 추세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랄까 슈퍼컴퓨터로 돌려봤겠죠? 그렇죠. 13개의 그 나라에서 제출한 일종의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 500개가 넘는 그런 슈퍼 모델에서 이제 예측한 결과의 시나리오들이 어떤 그 경향성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한 달 전에 발표했던 것보다는 올겨울은 비교적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라고 다시 수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겨울은 이제 춥지 않대. 굉장히 추울 거 아니야. 이렇게 눈도 예상했을 안 올 텐데. 수도 있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예. 해석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철 평균 기온을 보면은 한 0.5도에서 1.7도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준을 0도를 평균으로 했을 때 0도라는 평균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20도도 겉보기는 평균이 0도거든요. 그런데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도 겉보기에는 0도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겨울의 날씨는 극한의 날씨. 그러니까 더우면은 덥고 겨울답지 않게 뭐 20도라든지 영하 물론 제가 임시적으로 이제 예시를 네. 들은 기온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극한의 추위와 극한의 이상 고온의 현상이 공존하는 평년과 비슷한 그런 혹은 약간 높은 정도의 겨울 날씨가 나타나는 게 더운 겨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더울 때는 완벽하게 덥고 오. 추울 때는 완벽하게 추우면서 이렇게 추위와 함께 폭설도 이러한 형태로 내릴 가능성. 그리고 이번에 습설의 원인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이 폭발적인 눈구름으로 만들어지는 연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폭설 상황이 훨씬 더 자주 나타날 그런 기상 상황들이니까요. 올 겨울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다라고 해서 안주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번 찾아오는 한파와 함께 폭설에 대한 대비도 이번 경우 교훈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교통안전 그리고 붕괴 사고 철저히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혼외자 인정으로 개인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정우성 씨 얘기인데 윤지영 기자, 이 얘기가 굉장히 저한 이번 주 내내 지금 뭐 언론들, 방송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게 외국까지 전해졌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외신들도 이 소식을 좀 관심 있게 보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 BBC의 경우에는 이 정우성 씨가 모델 문가비 씨와의 태어난 아이가 이 자신 정우성 씨가 이 모델 문가비 씨 아이의 아버지임을 확인했다면서 이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서 아들을 공개한 과정 그리고 이후에 정우성 씨의 소속사에서 이걸 인정한 부분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그 BBC 하면 그게 굉장히 큰 공영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정우성 씨의 처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비전통적인 가족 구조, 다시 말해서 혼외자 문제겠죠. 네.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전국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외국은 일단은 우리나라보다 혼외자를 조금 더 인정해주는 뭐 상대적으로 그런 분위기긴 한데, 자, 변호사님, 일단은 지금 국내에서는 정우성 씨 혼외자 논란이 자, 뭐 세대 간 굉장히 많이 좀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BBC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우에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조금 더 정착되어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정우정 씨의 혼외자 논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논의가 좀 촉발되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BBC도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이 한국의 유명 배우가 혼외자 출생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 부분에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네. 있다는 부분도 소개를 했거든요. BBC 입장에서는 좀 약간 생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아이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결혼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다는 부분도 소개를 하고요. 한국은 연예인에게 굉장히 높은 도덕적 잣대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소개가 됐다고 하는데 BBC에서는 그런 측면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그러니까 비혼 출생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사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7%로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그 수치가 높아졌거든요. 예. 다만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72% 이상이 60세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세대 간에 따라서 조금 더 젊은 세대일수록 비혼 출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 많았고 이 연배가 높을수록 결혼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그 추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정우성 씨 이 혼외자 논란이 정치권까지 좀 불을 붙었는데 윤지영 기자, 이 이소영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SNS에 정우성 씨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좀 많이 좀 얘기가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26일에 SNS에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이 게시글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뭐 연예인의 사생활이기는 하지만 정우성 씨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까지 비난과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건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혼 가정과 좀 비교를 했습니다. 네. 아이를 낳고 부부가 이혼하는 게 허용되고 존중되는 사회에서 이 아이를 낳은 남녀가 혼인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냐라면서요. 함께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혼인하고 동거 의무와 부양 의무를 지며 부부로 살아야 한다니까 왠지 숨이 막혀온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의원의 이러한 옹호 발언에 대해서요. 일부 의원들은 혼외자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좀 정서에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 이 국회의원이 나서서 여론에 불을 붙이는 게 맞냐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마지막으로 윤정 기자, 일단 정우성 씨가 입을 열 것이냐, 언제 열 것이냐,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이제 앞으로 관심이 그건데 내일 청룡영화제 스케줄을 앞두고 있어서 여기 참석한다 만다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론이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영화제 측에서는 아무래도 참석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소속사는 아직 참석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우성 씨가 시상식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들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불참을 결정할 경우 이 남우주연상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 청룡영화상 있다고 하니까 한번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의 맥락과 이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앞에 리포트에서 봤던 국민의힘 압수수색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들었던 리포트에서 봤던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례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다르게 좀 읽혀진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 얘기도 비슷했습니다. 조금 전 얘기 한번 듣고 오시죠. 어제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서 우리 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과거에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거에 과거 몇 차례 있었을 때는 굉장히 이 의원들, 당직자 모두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협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 대표께서는 검사 생활 오래 하셨고 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법치주의라든지 또 검찰의 이런 영장이라는 것이 법원에 발부된 그런 삼권 분립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하겠다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당연히 협조해야겠지만 황당하거나 좀 당황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 공천이라는 것은 정당의 자율적인 측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도 수사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 국민의힘의 그간의 어떤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그런 대비 자료까지 수사기관에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이 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당황스럽고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검찰이 2022년 6월 실시된 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시 7개의 지역구, 창원, 의창, 거제 등인데 이 공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 겁니다. 김현정 의원님은 이 김용태 의원께서 얘기하기로는 당의 어떤 중요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것까지 검찰이 건드려서 되겠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2년도에 저희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더불어민주당도 헌정사상 최초로 당사도 압수하고 국회 우리 사무실도 동시적으로 또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제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문제가 워낙 지금 국정농단과 공천 개입 또 여론 조작 등과 관련해서 시발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일단은 이게 이 압수수색이 또 어제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이렇게 사전에 예고된 약속 수색이다 이런 또 시각도 좀 있었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극심한 내부의 그 권력
그 싸움에서 이 검찰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용산을 공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선도 있더라고요. 네. 또 어찌 됐든 간에 그 일단 이 진실을 규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그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확보된 그런 공천 관련된 자료가 실제로 공천과 이렇게 맞아 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 과정에서 한치의 의혹 없이 그런 것들을 이제 수사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본인과는 과거에 이런 일이라서 본인과 관계 없으니 협조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한번 덧붙이신 것 같은데, 자 김용태 의원님, 일단은 공천 개입 의혹 제기된 김진태 강원도지사 그리고 박완숙 경남도지사 이 공천 과정도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검찰 수사가 결국에 그러면 어느 쪽으로 향하게, 전국에는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되리라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명태균 씨 녹취와 관련해서 뭐 관련한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볼 것 같은데요. 다만 공천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자료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폐기된 것으로 알고 그렇다고 있습니다. 하죠. 예. 왜냐하면 이런 것도 개인 정보고 또 당의 전략적인 판단, 어떤 그런 개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천이 끝나면 폐기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다 보니까 아마 당에서 갖고 있는 자료라고는 당시 공관위원들의 회의록 정도이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네. 어찌됐든 그 회의록을 통해서 뭐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공관위원들이 주고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는 것 같아서 아마 그 지점에 수사기관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관위 회의록, 그리고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당내에서 메신저로 좀 오갔던 내용 이런 부분까지 좀 확인했다고 하는데, 뭔가 좀 유의미한 자료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에 아마 유의미한 자료는 없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기됐던 것이 대부분이고, 네. 아마 공관위의 회의록을 저희가 당규상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 정도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회의록 정도고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검찰은 그러면은 무엇을 찾아갔던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뭐 사전에 좀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소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의 시선도 좀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미 예고되었기 때문에 공천 관련된 뭐 주요한 자료라든지 또 컴퓨터도 교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 증거들이 이미 지금 은폐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이제 가정을 해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공천 관련된 자료라는 것이요. 저도 이 공관위원을 여러 차례 해봐서 아는데 예. 사실 그 기본적인 그 후보들에 대한 그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재산이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평가 항목 중에 이제 경쟁력 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론조사거든요. 거기에 정체성이라든지 뭐 도덕성 이런 것들 항목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실제로 그 자료의 그러니까 그 심사는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거기서 공관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천 개입은 그렇게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관위원장이라든지 공관위원들을 해서 권력 실세들이 누군가가 연락을 해서 그 평가를 좋게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천 개입이 이루어지는. 구두로도 많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만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관위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후보를 확정하는 그런 그 구조이기 때문에 그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에 대한 뭐 그 통화라든지 또는 그 뭐랄까 이렇게 개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공천 그 개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뭐 전산 자료라든지 뭐 그 공천과 관련된 자료들, 기본적인 자료들 외에도 실제로는 그 공관위원장하고 당시에 당 대표였던 전 이준석 대표 뭐 윤석열이랄지 이준석이랄지.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관됐느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음성 녹취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목소리도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윤석열 그 대통령 부부의 핸드폰도 좀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은 포항시장 그리고 분당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 좀 주목받고 있는데, 자 김용태 의원님,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좀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럼 결국 수사가 김현정 의원이 좀 의혹 제기하시는 대통령 개입까지 좀 번지게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조금 당황스러워요. 일단 지금 명태균 씨의 주장만으로 마치 저희가 공천에
어떤 잘못된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했다라는 가정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게 당황스럽고요. 제가 당시에 지금 포항시장 말씀하셔서 기억이 났는데 제가 당시에도 최고위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공천 과정에서 저도 기억이 났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하기로는 일단 재보궐과 지방선거 공천 지금 혼동되어 있어요. 국회의원 재보궐은 중앙당에서 하는 거지만 예. 기초단체에 대한 지방선거의 공천은 중앙당이 아니고 시도당 공관위가 따로 있습니다. 예. 경북도당 공관위가 진행하는 거거든요. 당시 포항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 시장이 그 당시 후보에 그 지원하셨을 때 그 경북도당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뭐 그 조사를 진행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 제가 정확한 조사 내용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현재 그 시장이 그 공천 후보에서 이제 배제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 후보께서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네. 그 중앙당에서도 이것이 그 당시 후보가 이의 신청한 게 받아들여지면서 중앙당에서 다시 경선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그 과정 자체에 당시에 대표라든지 최고위원들이 주고받을 때는 대통령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오히려 예. 대통령께서는 공정하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번복된 걸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당시 그 권한이 있었던 분들이 마치 대통령의 그런 의혹들이 있었던 것처럼 정치적인 공방을 주고받고 계시니까 그게 한 가지가 좀 당황스럽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왕 경찰, 검찰 수사가 진행됐으니까 네. 저희가 그 당시 공정했다라는 것이 좀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 부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당에 좀 이의 제기했을 때 포항시장 예, 예.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럼 그 과정에서 번복이 됐을 경우에를 좀 문제에 삼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는 당에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당 공관위가 결정한 사항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면 네. 그게 이제 이의 신청 절차를 따라서 중앙당이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당규 당헌상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또 다른 이슈죠. 당원 게시판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논란이 이제 개파간 난타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고모까지 등판을 했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밝히면 그냥 끝날 문제인데 잠깐 비난받고 예. 그냥 끝날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명의가 도용돼서 했다, 네. 해킹됐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범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빨리 틀고 가자. 자중질환에 빠지면 우리 당이 더 혼란스럽다.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이게 이제 11월 5일에 한 유튜브가 이거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이런 공작을 했다는 식의 그 자기 유튜브 그 직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걸 그냥 사실로 딱 단정을 해버려요. 한동훈과 그 가족들이 했다. 그 사실 의혹도 아니고. 네. 근데 예. 뭐 고모인 거는 뭐 확인이 되고요. 네. 근데 그걸 사실로 단정을 해버리면서요. 한동훈 그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또 저주의 표현을 써요. 예. 이런 걸 저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이런 거 갖고 문제 안 삼습니다. 자, 김현정 의원 이 상대 당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들도 이걸 잠깐 뭐랄까요 피로도 있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거친 말도 나옵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뭐 그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은 저 친윤 이제 인사들이 그거를 대리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저는 정말 일단은 먼저 지금 정부와 여당이 특히 여당이 집권 당으로서 좀 민생 좀 쇄신하고 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이런 내용 갖고 이렇게 심하게 오랫동안 거의 3주가 넘게 이렇게 싸워야 될 문제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는 그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다 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지금 좀 전에 그 신지호 저 부총장이 얘기하는 그 뭐 고모들 끌어들여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본질과는 상관없는 물타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일단 뭐 실명으로 한 거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저는 간단하게 가족 본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쓰지 않았다고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도 이것이 가족이 쓴 것인지 또는 도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면 될 문제인데 자꾸 갑자기 이제 검사 출신이어서 그러진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게 정당법이라든지 개인신용 정보에 위반된다는 등 이렇게 자꾸 변명처럼 들리는 얘기들을 하니까 문제가 더 해결되지 않고 확산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는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인 그리고 당대표 관련된 이런저런 의혹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도의적으로 또는 정무적으로 밝히는 게 이게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인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오히려 그 한동훈 대표가 뭔가 갖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대치기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들리긴 시선까지 합니다. 생기고 있는데 정말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당에서 이렇게 그것도 여당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결국은 뭐 한동훈 대표 스스로 얘기했지만 본인을 쫓아내려고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이게 정말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윤한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것 같다고 좀 해석하신 것 같은데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른바 윤한 갈등에서 계속 이어지는 문제, 뭐랄까요? 이 대통령 최근 담화 기자회견 이후에 한 대표의 어떤 요구를 대통령실이 좀 수용하는 듯하면서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친윤과 친한의 이 척도로 자꾸 언론이 평가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 내가 계속 갈등이 양상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갈등의 연장선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당내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쪽에서는 대표를 흔들려고 하시는 그러한 의도도 읽혀지고 또 한쪽에서는 대표를 너무 방어하려고 하는 의도도 읽혀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대표께서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말씀 주시고 안 대표가 먼저 해명할 해야 것이 된다. 있으면 해명하시고 혹 사과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이 문제를 빨리 여기서 일단락시키는 것이 당과 대표를 위해서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조심스러워하시는데 어쨌든 하나 더 여쭤보면은 이 김민전 최고위원의 최근 이 팔동훈 이른바 팔동훈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친윤계 인사들과 이 대통령실 관저에서 이 대통령과 만찬한 이후에 이런 김민전 최고위원의 어떤 강경 발언이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친윤계 친한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건 맞긴 한 것 같아요. 친윤계 쪽에서 이 얘기를 좀 자꾸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이 당연히 대표와 협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표를 견제하는 위치에도 있기 때문에 대표를 비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이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든 뭐 비공개 발언이든 하실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다만 이렇게 팔동훈이라는 등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은 저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네. 당내의 건전한 비판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부분만 최고위원들이 대표를 향해서 비판하시는 게 옳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현정 의원님 이것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동일 출처의 글이 이제 한 대표 어머니와 장모 이름으로도 잇따라 올라온 정황도 있고요. 연일 새로운 의혹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한 대표가 사과하면 끝날 일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뭐 갈등 관계가 전체 다 풀려야 다 이 얘기도 풀릴 것이다 보십니까?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가 저희가 아까 좀 전에 그 우리 김용태 의원도 말씀하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 입장을 밝히면 되거든요. 가족과 관련된 것들에. 근데 밝히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밝힌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결국은 한동훈 대표는 지금 친윤 쪽에서 용산의 오더를 받아서 본인을 전 이준석 대표처럼 쫓아내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최대한 이제 방어 전략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덧붙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상당히 뭐 박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등하면서 뭐 그 아내가 그 국정 관련돼서 의견 주는 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 사전을 바꿔야 된다는 등 이렇게 계속 변명하고 계속 그 방어를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본인 가족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런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반대로 또 그러면 김혜경 여사랑 뭐 정경심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가혹하리만큼 그분들은 저 지탄을 받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도 약간 좀 내로남불적인 좀 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이게 이제 당원 게시판의 문제이지만 결국은 그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권력 다툼에 대해서 한쪽이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민주당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김 여사한테요.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에 대해서 탄핵 그리고 절차를 이제 추진 중인데 서울중앙지검에선 이제 부장검사 33명 전원이 검찰 내부망에 이제 위헌적 시도 중단하라면서
입장을 표명하고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민주당 입장은 아무래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날 이제 차장검사들 입장문회에서 대검 고위 간부까지 이제 거세게 이제 다 같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제 계속해서 강행한다는 입장인 건가요, 의원님? 네, 그렇죠. 저희는 이미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어미준 그 검사에 대해서는 12월 10일 날 그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이제 의결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주가 조작하고 그 명품백 수수 관련된 무혐의 처리한 그 중앙지검장하고 차장검사,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12월 4일 날 탄핵 그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좀 의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는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관련해서 중앙지검의 부장검사가 집단적으로 이제 반발하는 이제 성명서도 발표하고 중앙지검장도 뭐 이례적으로 인터뷰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검사는 그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수사 공정성의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는 그 모습에서 벌써 본인들이 정치 검사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본인들은 이렇게 본인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추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언적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동안 이 정치 검찰들이 한 일들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세요. 뭘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376차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6번에 대한 기소 이렇게 편파 수사와 그 정치 기소를 통해서 진짜 먼지털이식으로 악마화시키는 그런 측면 또 반대 측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고 있는 이런 수사 공정성을 현저히 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딱 보고 계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을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고 잘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그런 그 수사와 그런 과정에서 있었다라고 저희들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헌법상에 주어진 탄핵이라는 권한을 저희가 그 입법부로서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서로의 주장이 팽배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거에 대한 판단은 결국 종국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그 검사는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 의해서는 징계를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반드시 탄핵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대단히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검사의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통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정치 검찰로 일단 규정을 김현정을 하셨는데 김영태 의원님 일단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일단 탄핵 소추 대상인데 아니 수사하고 기소 다 문제가 없는데 왜 탄핵 주장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과거에 검사 탄핵 추진했다가 일단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어서 자칫 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저는 민주당하고 검찰이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악의 축이라고 상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정쟁적인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저는 민주당 스스로가 검찰개혁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견. 지금 뭐 과거에 검찰이 잘못했던 수사 방식이라든지 관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개혁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향해서 청문회를 열고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방법들을 택한다면 국민 여론이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검찰 개혁을 원한다면 정도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 대표의 어떤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일단 탄핵 청문회 개최를 민주당이 의결했는데 여당은 또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군요.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고 물론 이 검사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거나 탄핵 소추를 연다는 것 자체가 다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그런 재판부의 일종의 재판부를 향한 협박성 행위라고 정치적인 행위라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못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친명 강성 의원들의 어떤 충성 경쟁적인 측면에서 나온 것이지 실제로 이것을 행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현정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한 30초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수사를 했던 검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강배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과 관련된 수사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의 범위 아닌데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것 측면에서 이 법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한 것이고, 엄혜준 검사 같은 경우도 이제 모해이순 교사 관련된 혐의들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 검사들이 치해법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들이 수사와 본인들이 하는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땐 편파 수사고 정치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당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 검찰들이 계속해서 지금의 그런 행태들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더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저출생 문제에 청신호가 켜진 걸까요? 3분기 합계 출산율이 약 9년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0% 증가하며 동월 기준 14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석 달 연속 월별 출생아 수도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출산율의 증가 그 원인은 뭘까요? 통계청은 코로나19가 절정이었던 시기가 지나고 혼인 건수가 늘면서 많은 출산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30대 초반이 결혼 정년기를 맞은 데다가 자치단체별 결혼지원금 정책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연간 합계 출산율 반등 소식도 기대되는 지금, 앞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더 많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눈밭에서 뛰어놀기 좋아하는 어린아이들. 그런데 사람 못지않게 폭설 속 눈놀이를 즐기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버랜드의 아기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여태 실내 방사장 생활을 한 탓에 이번에 처음으로 눈을 맞이했는데요. 마음껏 눈 위를 뒹굴고 눈에 얼굴을 파묻으며 첫눈을 만끽했습니다. 서울에서 117년 만에 11월 적설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해서 일부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긴 했지만, 강철원 사육사는 판다는 눈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서 처음에는 신기한 듯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내 적응해서 눈 쌓인 언덕에 미끄러져 내려가는 등 아기 판다들이 겨울 눈놀이를 신나게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겨울 눈놀이를 즐기는 아기 판다들, 우리 아이들과 다름없는 모습에 미소가 지어지네요.